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 내용입니다. 남한의 1999년도에 하나원은 일기로 들었어요. 제가 왔을 때 하나원이 처음 생겼고요. 제가 그걸 하나원 일기로 들어가서 비교하고 지금 하나원에는 324기까지 제가 여기 나오는 324기까지 오늘 이렇게 여기 오시게 되는데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 발행하신 분들 강의 들어올 때 보니까 제가 강의 필요도 되나 엄청난 분들이 방문하셨더라고요. 안 왔으니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학원 직접 교육을 생생한 얘기라고 다시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사실 탈북민들은 다이렉트 직행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 타고 넘어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3년, 짧게 길게는 한 10년씩 있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독일에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가는 그 메커니즘하고 탈북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오는 그 메커니즘이 조금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학력자를 주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남북한은 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학력자들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 하나원에 앞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은 이쪽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황장유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최근에 언론에 나오신 후바 여사하신 이런 분들은 한국이 아직 일곱이에요.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은 편의로 일반적인 그런 분들, 최근에 오신, 타고 오신 이런 분들한테 생생한 소리는 들어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게 조금은 편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일반인들은 자기 사는 지역밖에 모릅니다. 옆에 시군을 가려고 해도 통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시군이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분들한테 북한의 어떤 정치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알 수도 없거든요. 물론 이제 외교부나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 큰 그림을 여기 나오시는 분들과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생생한 지식을 이제 생생한 있는 내용을 주로 코로나 때 내가 주사를 받았냐? 북한이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최근에는 어떻게 알아요? 나만 어떻게 보고 있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게 될 내용은 뭐냐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초대돼서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저의 이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애정 같은 게 이제 여기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저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대양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북한말로 이제 책을 썼습니다. 이거만 좀 개몽도서 비슷한 그런 책인데요. 우리가 뭘 모르고 있고 뭘 해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내용도 사실 남쪽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취급, 언급을 하는데 북쪽에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죠.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최고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본 남조선은 이렇더라. 근데 니네가 못하는 건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런 계몽도적을 썼는데,
이게 남한을 위해서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북한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북한에 들어가려고 해도 남한에서 한번 출판을 내야 되기에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출판사도 다 거절했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요새 남북관계도 뭐 어렵고 그리고 이거는 돈이 안 됩니다. 제가 책을 진짜 어렵게 출판했어요. 출판사에 낸 것, 뭐 어떤 분들 출판사에 이렇게 맡긴 뒤에는 저는 제 돈을 냈습니다. 제 돈 내고 찍었습니다. 제 생돈을 내고 제 월급, 공무원 월급 얼마 치는 잘 아시겠지만 얼마 안 됩니다. 제 생돈을 내서 출판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출판하기 전에 제가 이게 몇 건이나 파니까 남북관계에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조선일보 어떤 기자한테 내가 이런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봐라. 그분이 조선일보 디스플레이 하루에 몇백 건, 몇천 건이 올라오죠. 이거 기사화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맞듣지 않게 그냥 한번 볼게 보더니 그 다음날에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자기가 어제 너무 재밌어서 밤새까지 읽었다. 너무 좋은 책이다. 이거 내일 당장 기사화하겠다.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책이 나와야 되는데 책을 막 출판사를 막 출판사마다 안 된다 그러고 내 돈 그냥 그래 내 돈에도 되는데 아직 나오기에는 지금 막 요청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기사화하겠다고 제발 좀 부탁인데 한 달 정도 이후에 나오면 그때 좀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기사가 다르는 게 계속 뺏길 수도 있고 이게 나는 날마다 있는 이런 기회가 나 무조건 내일 기사 나가야 된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기사 나갔죠. 기사 나오고 나서 전화가 백발쳤어요. 하나원에 책 어디서 사냐고. 근데 기사에 나가 있거든요. 책을 준비 중이다.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뭐 책 사는데 빗발쳐가지고 이제 한 달 이후에 나옵니다. 했는데 한 달 이후에 책을 발간했는데 한 달에 7부 나왔습니다. 이게 기사가 참 엄청난 영향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거창합니다. 보면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나이에 저도 걱정합니다. 제가 99년도에 하나원에 들어올 때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거든요. 진도 이건 간첩이 아닌지 조사를 받습니다. 3개월 동안. 그때 이제 조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북한이 언제쯤 망할 거라고. 제가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항상력도 오고 말이야. 너도 지금 오고 말이야. 금방 망해. 얼마 안 남았어. 아닌데? 제가 본 북한 안 망할 것 같은데. 너 왜 왔냐? 너 안 망하는데 여기 왜 왔냐? 여기가 또 좋으니까. 거기 있기가 시간이 아깝고 내 인생이 썩는 것 같으니까 여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로 왔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조사받느라고 몰랐는데 밖에사에 나와서 이제 보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정보기관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적어도 10년 안에 북한 넘어진다라고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북한 멀지 않고. 그때 94년도 평북 영변에서 이제 핵무기 뭐 이거 할 때 미국이 북한에다가 니네 핵무기 그거 연구 중단하게 되면 핵발전소 지어줄게 해가지고 그 핵발전소를 언제까지 지어주냐 2002년도까지였습니다. 근데 끝내로 못 지어줬죠 미국 애들이. 근데 미국 애들이 2002년도까지 그렇게 잡은 이유는 어차피 2002년이면 미국이 망할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 국내 분위기 정보기관 전부 다 북한은 망한다. 제가 그때 아닌데요. 안 망할 건데요. 그래서 왜 안 망한다고 생각하냐 하고 하면 좀 더 깊이 막 들어간 내용들인데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는 제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엊그제 9.19 공동성명 맞으면서 진보 쪽에서 광주에서 엄청난 행사를 했죠. 신문을 다 보시라고 생각하시면 합니다. 9.19 공동성명 맞으면서 임종석 씨가 통일하지 말자 그런 내용을 했죠. 자, 그걸 들으면서 저분은 그냥 운동권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국가를 운영하는 시 멤버로 주일자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저분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뭐지 저게? 근데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이 임종석 그분하고 좀 비슷하게 다 연결이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임종석을 좋아하냐? 절대 아닙니다. 저 운동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한신대라는 데 특강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신대 혹시 어떤 대학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운동권 본거지였어요. 이제 제 4.19 기념탑에는 거기 있다가 이제 종배 탄압을 쫓겨가지고 수원 저기까지 공부까지 가는. 근데 제가 간 날이 독특한 날이었는데 4월 15일이었습니다. 4월 15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네? 오, 여기도 아시는 분 계시네요. 김일성의 생일이에요. 그날 김일성의 생일인데, 제가 특강 첫 질문에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30%가 손을 들어요. 안 드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한 30%가 손을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일반 사람들한테 오늘이 4월 15일이 무슨 날이냐 물어보면 거의 모를걸요? 근데 그 학교 애들이 거의 30%가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여긴 어디지? 나 여기 왜 왔지?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닌데, 지방에 내 친구들은 오늘에 케이크 사다 놓고, 촛불 꽂아 놓고, 수령님 만수무강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뻗쳐가지고, 나한테 이제라도 카메라를 주면서, 대한민국이 아주 안 좋은 것만 다큐멘터리 찍으라 그러면 나 자신있다. 서울역 앞에 가가지고 노숙자들만 찍어가지고 썩어 빠진 자본주의 해상 남주손 나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당신들 북한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몰래 뭐 운동권 애들 몰래 북한에 가서 이제 뭐 며칠씩 교육받고 오고 뭐 이런 사람들 그거 가지고 북한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모순이다. 북한을 제대로 알자면 북한에 가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일반 국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과 삶은 당신들이 예전에 운동권 할 때 저기 구로공단 이런 데 가서 그 신분 속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자는 게 있다. 그런 북한 알다. 북한에서 보여주는 거 이렇게 다 이게 사회주의 이런 거 보고 와서 뭐 북한도 이게 뭐 우리가 뭔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북한의 어떤 그런 사상 또 북한이 말하는 그런 사상들이 진짜로 좋은 거면 진짜로 국민들이 저게 좋은 거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 라면 당신네 뒤에서 쥐새끼들처럼 이렇게 쏘라다 끓이지 말고 몰래 이러지 말고 운동권 지하에서 움직이지 말고 정계에 진출해라 공식적으로. 국회에 진출해서 국민들한테서 인정을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국회에 공식적으로 진출해서 니들이 정책을 바꾸고 이 국가와 사회를 그렇게 옳은 길로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뒤에서 그렇게 몰래 숨어서 뭐 예전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절도 아니고 지금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말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 경기도 지역 애들이 진보당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2개인가 3개인가 표 얻었어요. 제가 말해서 그렇지는 않았겠죠. 뭐 나중에 보니까 뭐 2002년도에 2년도에 분자산 약속 뭐 이런 운동권 한 700명이 모여서
뭐 노선을 바꾸자, 뭐 이런 얘기들 전기 중시하자, 뭐 이런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무조건에 계셨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이제 오면서 이제 여기 그 강사님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장상 형제님이랑 이제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진보 쪽에 조금, 진보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살짝 진보 쪽에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임종석 씨 얘기하는 것도. 저 임종석 안 좋아합니다. 그분이 비서실장 할 때도 말이 많았죠. 당신이 예전에 임수경이라고 아시죠? 전 대표들에게 보냈는데, 그 사람 당신 보냈는데도 비서실장 하면 되겠냐? 남북 문제만큼 내가 철저히 개입 안 하겠다. 진짜 국가사업에서 어디가겠다. 근데 개입 안 했나요, 그분? 안 했죠? 엉망으로 만든 것들 많죠. 물론 공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오늘 내용은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 강의가 잡힌 지는 오래됐는데 엊그제 임종석 씨가 통일 필요 없다. 통일하지 말자 막 이래가지고 임종석 씨 얘기하는 그 내용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게 내용들이 조금 그와 비슷한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할 내용들이 이제 일단은 통일은 언제 될 수 있을까? 근데 북한하고 남한이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죠. 요즘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뭐 전정부하고 더 심하게 싸우죠. 그러면 통일은 과연 안 되는 거냐? 통일은 미국이 달려있다고 대체로 말을 하고 있죠.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통일이 미국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미국 정부도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어떤 정부 자동차 회사가 통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왜 그런 건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바라보는 통일이라는 게 미래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하고 저희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합쳐진 이런 통일보다 기성세대 지금도 젊은 친구들은 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그렇지. 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지다 북한을 우리가 왜 끌어안아야 그냥 니네들 살고, 우리 우리들 살고. 근데 미래 세대가 생각한 이런 정치, 통일된 정신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고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빨리 합쳐져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이제 통일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을 책을 봤고요. 통일에서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되느냐. 제가 아까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얘기도 했지만 대체 누가 이거 통일을 지원할 거냐. 한 당국자들이냐, 시민 세력이냐, 미국의 어떤 제안이나 뭐 이런 데냐, 뭐 이런 걸 좀 설명을 하고요. 북한이 요새 뜨거운 감자가 그거죠. 우리가 통일 안 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이제 통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통일 필요 없다. 임종석 씨 말하는 것처럼. 이게 갖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남북회담장에서 이제 북한하고 남한이 기싸움 하는 거 보면 이제 제가 통일부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정치에서 이제 많이 장벽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수도 있지만 남쪽이 제일 불만이 그겁니다. 자, 쌀 좀 줄게. 그러면 북쪽 애들이 이게 당연한 듯이 그래 한 5만 톤, 5만 톤 좀 더 써라. 한 10만 톤. 줬는데 이제 고맙단 말도 안 하고 이게 건방지기가 이름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진보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 이러는데 보수 쪽에서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면서 도와줘야 되냐?
고맙다는 말을 못 들어. 적어도 핵개발은 중지했어야지. 미사일 쏘지 말아야지. 적어도 고맙다는 말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인격이 있으니까 될수록 존중해서 그래 알겠는데 이런데 얘네들이 좀 너무 오만방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마이라는 사람이 한 2000년 전에 책을 썼는데 사기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고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빛난 역사 고전인데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무릇 백성은 자기보다 재산이 한 10배 정도 많으면 제 돈 많네 잘 사네 이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한다. 돈이 다냐? 돈이 전부야? 돈 좀 있다고 행세하냐? 이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나 10배, 20배 근데 한 100배 정도 많게 되면 피해 다니고 쟤하고는 이제 맞선 안 돼. 맞서 쉽지 않아 그냥. 그리고 한 1000배 정도 많으면요 그 사람이 시키고 뭐든지 다 한다. 근데 한 10,000배만 지나면 알아서 얘가 하인됐고 주인이 이런다. 자, 지금 남북한 격차가 몇 배인지 혹시 뉴스에서 보셨죠? GDP 기준으로 한 50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50배 정도면 그냥 시기 질투하는 거야. 니네 돈 좀 잘 사는 거 알겠어 그냥. 근데 니네 말 듣고 싶지는 않아 이런 거예요. 100배 정도는 돼야 얘네 진짜 건들면 안 되겠네. 그러면 남북회담장에서 이제 주도권을 강한 자가 지는 거잖아. 근데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자면 남북한 격차가 어떻게 해야 된다? 100배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도가 아니고 북한 애들 그냥 니네 좀 잘 사는 게 있어. 그거 가지고 너무 친해지 마. 이런 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통일의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결국은 남북한 격차 곱게 만들어야 된다. 진보 쪽에서 혹시 이런 말도 합니다. 북한을 도와줘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들면 체제 경쟁하자 그러지 결국 우리가 안 보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내가 무슨 재산인데 있고 좀 돈이 있고 그래야지 자식이 내 말 듣지. 자식이 더 잘 돼서 그러면 부모님 말 이렇게 말하니 좀 그렇긴 하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경제 간에도 내가 먼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책으로 보면 결국 남북한 통일 전제 조건은 100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북한이 어떻게 하고 우리 남북한이 이렇게 100배가 될 수 있을까? 격차가. 어떤 사람들이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북한이 갑자기 망하게 되면 아래가 예전에 고구려를 승계했다가 영문 모르게 이제 망했죠. 그 이유를 이제 백두산이 폭발해가지고 수습을 못해서 어떻게 됐다고 보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냐?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요, 남북한 격차 100배 이상 만들기 힘듭니다. 우리도 핵무기 갖기 전에는. 백두산 폭발하면 핵무기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핵무기 크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어마어마한 놈은. 백두산 밑에 안 갖다 놔요. 딴 데다 갖다 놓을 수 있다. 또, 첨단 기술과 통제 능력.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해서 북한이 통제 능력을 상실할까? 최근에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비합리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드냐면요. 탈북민들이 오는 루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 동남아 통해서 중국을 필수로 경유해야 됩니다. 중국 안 거치려면 비행기 타고 오던가 배 타고 직접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을 가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 중국 애들이 그 10억이 넘는 인구를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차역, 버스 정류장 이런 데 가서 십자가 횡단보도 이런 데서도 얼굴이 살짝만 지나가도 이 사람이 내국인인지 아닌지 바로 판별돼요.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오면 신분증이 없죠. 미소 신분증 만들어둔 게 가짜 신분증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경유에서 딴 데를 가야 되는데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탈북민들이 기하고 수족을 부릅니다. 최고령 탈북민들 말 들어보면 북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중국이 더 무섭답니다. 중국이 왜 무섭냐면 탈북민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거는 국제 문제에 자꾸 비화돼가지고 중국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북한 애들은 막는다고 해도 열심히 막는데 얘네들은 이제 장비라든지 돈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인력전을 이렇게 경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 애들은 국경에다가 아예 첨단 장비를 다 깝니다. 어디서 신호 발생하면 바로 5분 대기조 딱 출동해가지고 현장 발생하면 바로 북한에 바로 보내요. 그다음은 중국에 너무 무섭다. 중국 내에 있던 탈북민들도 오기 힘들다. 이런 첨단 기술 때문에. 그런데 이게 북한의 첨단 기술 통제 능력이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되면 됐지 약화되려고는 저는 안 봐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아랍혁명 하면서 중동 나라들에서 이제 휴대폰으로 번개 모임 이런 거 해가지고 시민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아이템명이 어떤 발전을 의미하는 어떤 새로운 혁명이 버전이다 이렇게 뉴스에 막 나온 것도 있어요. 북한에 휴대폰 700만 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6,300만 명 중에. 그러면 이제 중동과 같은 이런 아랍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뉴스 이렇게 막 나올 때 제가 저 기사를 쓴 기자분들은 북한을 잘 모르는 또는 IT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 있잖아요. 유사시가 이제 상황이 발생하면 기지국 전원 다 내리게 되면 휴대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휴대폰 배터리 다 살아있어도 기지국들에서 요 기지국들로 여러분 갖고 있는 휴대폰이 방경 2km, 3km 안에 있는 기지국에서 전파는 안 쏘는 거거든요. 그 기지국 다 막아버리면 휴대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북한이 이런 거 못하고 있어. 중국이 코로나 겪으면서 탈북민 단속하는 거 보니까 북한, 이게 금방 이런 것도 제1지 필요한 거는 금방 됩니다. 참 북한에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은 문종석 씨가 말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 공기에 군마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일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그냥 그래,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렵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책임이고 역할이 아닌가요? 근데 통일 그만두다 이거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김종숙 씨한테 가서 이제 여기 어떤 탈북자가 넌 엄청 욕하더라 이런 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니더라도 많이 욕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한 거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근데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할 때 우크라이나에 갖고 있는 통신 장비를 먼저 다 파괴했어요. 다 파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투를 하자면 이제 지통신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통신이 다 마비됐어요. 근데 그때 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전기자동차 테슬라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인터넷도 만들었어요. 지금 인터넷 누가 장악하고 세계에서 하고 이 인터넷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국이 만들었고 미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공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짜로 이걸 제공할까요? 뭐 아주 그 세계 시민을 사랑해서? 절대 아닙니다. 자기네 국익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GPS 체계,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휴대폰, 미국이 마음먹으면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 다 압니다. 요새 첩보 영화에 나오죠. 스파이들 잡히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뭐예요? 휴대폰부터 버립니다.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피의자한테 가장 중요한 그거 뭐라 그러죠? 압수품이 뭔지 아세요? 휴대폰입니다. 예전에 뭐 한동훈 씨의 뭐 휴대폰 비밀번호품이 압수품이 뭔데 그거만 하나 풀면요, 포렌식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최근 2, 3년 하는데 뭐 했는지 다 나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튼, 근데 인터넷, GPS 이런 걸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다. 정부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기네 주도권 주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 거, 이 사람은 정부 사람이 아니에요. 민간인. 이 사람이 미국 정부가 만든 인터넷 말고 내가 이제 스스로 인터넷 만든다 이거예요. 이 인터넷 세상은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라 그러죠. 노마드, 유목민, 디지털 유목민. 이 지구촌이 생겨서 전 세계가 한번 싹 강대국들이 한번 제일 먼저 먹어치운 데가 12세기, 13세기에 있었던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유목민들이죠.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었습니다. 말. 이동장군들.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규제를 한 게 말 못 키우게 하는 거였습니다. 말 키우려면 제주도에서만 키워. 왜? 말 키워가지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들도 칠까봐.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탱크나 이렇게 되고 지금은 또 다른 양상으로 디지털적 IT 쪽으로 이렇게 다 넘어가죠. 아무튼 지금은 디지털 유목민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이 디지털 유목민으로서 그때 당시 말과 같은 그런 장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미국 정부가 하는 걸 이제는 민간인들이 한다. 그리고 이 가상 공간에는 이미 국경이 없습니다. 세계를 다 먹어버린 IT. 요새 여러분 혹시 나이 드셨으니까 제가 궁금한데 테무 써보신 분 있나요? 알리 잘 모르시죠? 젊은 애들 잘 알아요. 테무 알리 중국에 안 가고도 중국에서 중국 물건을 인터넷으로 그냥 공급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국내 가격이 한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물론 품질은 좀 정확하지만 뭐 고퀄리티든 비슷한 이런 건 사실 필요 없지만,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싼 게 다 무슨 뭐 다 이 고퀄리티 첨단 장비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거 볼펜, 심지어 제가 입은 옷, 이거 다 중국에서 만듭니다. 이런 거 고기술, 이런 게 높은 기술이 안 들어가는. 국내에서 이런 거 10만 원 하면 중국에서 10,000원에 씁니다. 만원에. 그럼 지금 안방에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디지털 혁명. 이 사람이 만든 이 스타링크가 어떤 거냐면, 저고도에다가 위성을, 지금 현재 한 5만 5천 개 정도 띄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 정부가 만든 월드 와이드 웹하고 다른 인터넷 시스템.
그래서 이거 서비스한다. 왜 이 사람 이거 왜 할까요? 미국 정부가 하는 거 보니까 개인들 대상으로 이거를 돈벌하면 어마어마하고 그냥 전 세계를 먹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앨런 머스크가. 그때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앨런 머스크가 자기네 단말기 5,000대를 줬어요. 젤렌스키한테.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그거 가지고 전투 중이었어요. 러시아 애들이 놀랬어요. 얘네 통신이 어떻게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앨런 머스크 같은 이거 스타링크 그거 이제 해킹 들어가서 이거 막아내는데 끝내를 못했어요. 자, 통일은 북한에 인터넷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이 북한이 통일이 안 된 이유는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비교의 대상이 없거든요. 나만이 잘 산다. 나만 드라마 보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시는 게 북한에서 지금 나만 드라마 많이 봐가지고 너무 시세대도 뭐 많이 봤다 그러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평양이나 아직 내륙은요 아직도 김정은 원수님 만세입니다. 절대 안 넘어갑니다. 나만이 잘 산다? 나만이 이거는 뭐 그냥 그 자본주의 썩어 빠진 겉으로만 번쩍번쩍하고 속은 이제 썩을 때를 썩은 인간이 사람이 못 살아 세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비교의 대상이 없다. 그런데 북한에 이제 인터넷이 들어간다? 비교의 대상이 생깁니다. 뭐 다른 나라는 이렇지 않네. 가장 비교할 게 나만이 잘 산다 이런 거 비교하는 것보다 어떤 걸 비교하냐면 남한에서 대통령 연임 가능하나요? 아닌지밖에 안 되나. 대통령 어떻게 뽑나요? 국민들이 여러 명 후보 가운데서. 근데 북한 그렇게 뽑나요? 그럼 이런 거 보게 되면 야 남조선에서는 그렇게 뽑는데 우린 왜 이렇게 안 뽑냐? 비교한다는 거야. 우리는 왜 대통령 그렇게 뽑아? 우리도 몇 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김정은이가 나와서 사회주의 과학이다 그러면 그건 네 소리고 또 다른 사람 없냐? 이러고 우리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한에서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너무 20년 동안 장기 독재로 이제 권력을 막 뭉쳐지다 보니까 피해가 많다. 그래서 대통령은 남쪽에서는 5년밖에 못한다. 더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김정은 왜 혼자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비교한다는 거예요. 남한이 잘 사는 건 다른 문제라. 물론 잘 살면, 쟤 잘 사네. 근데 그것도 이제 직접 지가 와서 보지 않으면, 그래, 썩어 빠진 자본주의 세상은 덕만 번지를 하고, 그 내용이 뭐냐.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들이고, 칼리가 들이고, 썩어 빠지고, 인륜 도덕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근데 제가 와본 사람은 남조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북한 인터넷이 그러기 들어간다. 북한 정부가 원하지 않더라. 그러면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폭파할 수 있는 거야. 독일처럼. 독일이 통일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독일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독일이 하나보다 두 개 있는 게 난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악담을 했겠다. 독일 말하지도 않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갑자기 통일이 의도치 않는 그런 통일이 막 있었죠. 막 동독 고위 관리자가 막 실수해가지고 막 이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갑자기 통일이 될 수 있다. 자, 그러자면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그 통일 과정이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통일의 정체성 가지고는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유럽 보면요. 유럽연합은 지금 통일국가입니다. 통일국가라는 건 뭐냐면, 같은 화폐를 쓰고 단일 경제지역을 묶여있다는 거예요. 뭐 외교권, 군사권에 그걸 같이 한다는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물론 뭐 군사권 같은 경우는 나토로 해가지고 뭐 미국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외교권은 다 각자가 연합이에요. 자, 이 연합국가를 좀 더 들어가 보면, 미국이란 나라를, 대한민국 사람들 미국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친미주의자는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미 합중국이란 나라가 USA란 나라가 제가 요 오타나면 요 K가 아니라 A입니다. USA. 아메리카 합중국입니다. 50개 국가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 거예요. 매 국가마다 자기네 예산권, 자치권, 법률, 군대, 경찰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군은 미 연방군입니다. 연방군이. 각 나라들에서 각 주에서 탑재된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50개 국가가 모인 연방국가라. 영국, 연방국가입니다. 영국 국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잉글랜드 깃발, 스코틀랜드, 영아일랜드 깃발, 여기 합쳐서 이게 영국 깃발입니다. 물론 영국은 여기에 웨일스까지 적혀 있죠. 대국가 연합입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왕국 연합. 자, 또 다른 식을 봅시다. 아시아, 인도네시아? 자유국가 아닙니다. 연방국가입니다, 여기도. 얘는 작은 나라들이 다 모여서 인도네시아. 동남아에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에서 이 나라를 쳐들어온 적은 없지만 저는 앞으로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우리나라가 가까운 중국, 러시아, 일본의 어떤 먹잇감이었다면 앞으로는 인도네시아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네가 거의 인구가 자원이 미국과 깡뚱은 아니지만 기술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미국을 인가요? 이 국가는요 스위스란 나라입니다. 스위스. 대한민국의 영토의 반도 안 됩니다. 440만인가 밖에 안 됩니다. 인구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8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나라는 스위스 연방입니다. 몇 개 국가가 모인지 아세요? 26개 국가가 모였습니다. 제가 연방국가 이런 거를 왜 얘기하냐면 앞으로 통일이라는 건요 이런 유럽처럼 한일경제 지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이 하는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할 말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의 목표점은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 항상 미국의 밑에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다. 지금 힘을 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과 같이 손잡고 있지만 어느 정도 힘이 크게 되면 미국이 일본 때려잡은 거 보세요. 플라자 합의도. 요새 누가 얻어맞고 있나요? 지금 G2라고 하는 중국이 미국이 봤을 때는 무시무시한 일본은 예전에 그렇게 꼭 물러났던 이유가 얘네들이 원자탄, 핵폭탄 쏜 게 다시 일어나게 되면 언제든지 기어올라서 언젠가는 꼭 복수할 거야 이럴까봐 얘네 군사를 꼭꼭 묶어놓고 계속 경제를 묶어놓고 있다가 1980년대 중반 후반 이때 일본 애들이 우리 돈으로 미국 사버리기 때문에 뭐야 이거 플라자함을 그냥 확 눌러버렸죠. 자,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미국 가만 놔둘까? 그럼 그때 우리 중국하고 손잡아야 되나요? 또 중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건 아니라 유럽처럼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단일 경제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통일의 어떤 목표 지향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자,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갔을 때 다 아시죠? 공유. 영토가 제일 넓었습니다. 여기는 오타가 아닙니다. 이 저는 통일의 지향성이 대한연합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고구려가 했던 그 땅덩어리를 전부 다 합쳐서
단일 경제지대를 묻는 것, 남한, 북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자면 우리가 주도로 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주도로 우리 경제지대를 만들어야 유럽이나 중국이나 또는 미국에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좀 허황하다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래, 다 알겠는데, 여기 일본까지 더 이끌어준다. 일본 애들이 좀 만만하냐? 일본 요새 뭐 어쩐다고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일본 애들이, 제가 엊그제 뉴스 보니까, 1인당 GDP가 2023년도 앞섰더라고. 일본보다. 36,000달러? $36,000. 일본이 35,000달러인가로 제가 36,000달러. 물론 환율 변동도 있습니다, 여기에. 거품도 있습니다. 근데 명목 GDP는 이미 10년 전에 앞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만만하게 볼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10년이나 15년, 5년이나 10년 안에는 저는 일본을 확실하게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 체력이 펀더멘탈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일본에 비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체력. 예전에 국가의 어떤 체력, 국력을 상징하는 거는 강철을 얼마나 생산하는 거였습니다. 요새는 강철이 아닙니다. 요새 자동차 강철로 만들었지만 그 자동차는 안에 소프트웨어 반도체 없으면 못 돌아갑니다. 근데 그거 누가 만든다? 미국하고 우리가 만든다. 그런 기술은 미국이 대부분 갖고 있고 생산은 우리하고 대만이 대부분 갖고 있고 일본이 그거 하겠다고 덤벼야 되는데 그때 우리도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일본을 어느 정도까지 키워야 되냐? 저는 일본을 미국이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키울지는 저는 안 키워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애들 지금도 계속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자탄 핵폭탄 추모 기념 이거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잊지 않겠다는 거 이거. 계속 언젠가 이게 복수할 거야. 그럼 미국애들이 그거 알고 있으면서 일본 그렇게 키울까? 플라자 때처럼 또 눌러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하고 거의 비등하거나 일본보다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US 뉴스라고 이제 워싱턴에서 발급하는 이제 미국 언론에서 해마다 10대, 세계 10대 강국을 발표합니다. 재작년부터 그 10대 강국 안에 대한민국이 6위입니다. 일본이 8위입니다. 종합 폭력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전체 GDP라든지 이런 거 인구라든지 기술 역량이라든지 아직 일본에 비입한 건 많지만 앞으로 얘네들이 강대국될 가능성이 이태리 프랑스도 제쳤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주도해서 이런 고구려 대한연합국을 만들 수, 미국처럼 USA 이런 것처럼 USK 못 만드냐. 자, 중국 같은 경우 보세요. 동북 삼성이 중국이 이제 남방 쪽에 이런 남방 홍콩 마신천에 개방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경제 자원 이런 경제 이런 GDP 이런 것들 남쪽에 지금 몰려 있는데 중국의 기본 역량이 다 어디에 지금 있냐면 동북 삼성에 있습니다. 원유도 다 동북 삼성에서 나오고요. 운수 산업도 다 동북 삼성에 밀집해 있습니다. 왜 밀집해 있냐면 1940년대 중후반에 국공 내전할 때 공산군이 이렇게 쫙 이렇게 밀려서 제일 마지막 공군기가 동북 삼성이었어요. 여기 공수산업들, 그 다음 방철산업, 원유 생산지들 다 몰려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오게 되면 남방 따라잡습니다, 이제. 근데 얘네들이 전 세계로 나가려면 여기 대련 있잖아요, 대련. 이쪽으로 나오는 것보다 북한의 이쪽 낮은 항 이쪽으로 나오는 게 더 빨라요. 동북 삼성.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하고 단일 경제지역 묻자 그러면, 그래, 우리 중국은 침략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살다, 적어도 요 지역 안에서만. 그러면 이제 대련항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런 낮은 항 쪽으로 나가면 더 편하니까 돈이 되니까 걔네들은.
모든 국가의 다 독립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베리아 여기, 러시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 왜 끌어들냐면, 예전에 러시아 여기 다 우리나라 땅이었죠. 불과 한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땅이 우리 땅이었습니다. 이건, 여기 러시아에서 이 시베리 지역은 이 정배살이, 유배살이 보냈는데 중앙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자치권이 세요. 시베리아 쪽에. 하바rovsk 이쪽에. 그러니까 얘네들 이쪽에 같이 들어오자 그러면 마다하지 않고. 일본 우리보다 경제력 떨어지면 같이 가자 그러면 그래, 죽지 않으려면 같이 가야지. USK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한 통일, 이거보다는 앞으로 미래 세대는 이런 꿈을 꿔야 된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죠. 자, 침략했다는 게 이제 좀 듣기는 거북한데, 침략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침략했던 국가들, 적어도 제국주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갖고 있던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대국적인 이런 마인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애들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고 있다. 우리는 딴 나라 이제 고구려 때 이후로는 해본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런 마인드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국력은 이제는 우리도 예전처럼 1차 대전, 2차 대전 이때처럼 다른 나라 침략하고 이런 식민지 쟁탈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경제력으로 우리 디지털 능력 가지고 이거 만들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저는 통일의 정체성이 앞으로 남북하고 합쳐서 더 큰 하나가 지금 고구려 만들자. 일본도 포함시키고. 그래서 우리 니네하고 먼저, 북한 니네하고 먼저 해야 된다. 너네 여기 안 따라오면 우리 여기서 영원히 그냥 아웃이 떨어진다. 그런 걸 설득해야 돼, 사람. 자, 그런 내용을 내 책에 썼습니다. 자, 통일의 주체가 그러면 누가 돼야 되냐? 하나가. 요새 이제 북한이 골 때리는 게 이거죠. 국가 대 국가. 북한은 국가 대 국가로 이제 예전에 남조선이라 부르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 대한민국은 안 부르죠. 대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만 안 했으면 한국이라고 해요. 국가 대 국가로.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저희한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회라고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남북관계는요, 그냥 일방적인 지원이었고, 특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도와줬죠. 근데, 중국이 북한이 하는 거 보면요, 아무리 우방국이라 해도요, 철저합니다, 걔네들은. 걔네들은 그래, 주더라도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꿔주는 거야. 그냥 좀 싸게 주는 거야, 그냥. 근데 돈 내놔. 야, 다는 안 받겠지만, 1,000원짜리 그냥, 진짜 많이 받아서 그냥 500원, 한 600원 받을게. 그것까지 하는 건 없다, 그럼 안 줘, 그럼. 없다. 이게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그렇지는 않았다. 저는 항상, 제가 통업에 들어와서도, 제가 이제 국장급들 간부들 만나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포항에 쌀 싣고 들어가는데 도선료라는 걸 물어줘야 됩니다. 큰 데가 들어가게 되면 작은 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국제 규칙에 따라 도선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1,000불, 2,0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항에 들어가면 이제 식수도 채워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 돈 좀 냅니다. 북한 애들이 그 돈 받는 거야. 우리 쌀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제가 쌀 갖다 주는 게 정말 고맙다. 이게 어려울 때 말이야. 걔네들 쓰는 표현 그런 거 있잖아. 1986년도에, 84년도에 우리 수해 났을 때 북한 애들 도와줬죠. 나이 드신 아마 아실 거야. 그때 우리 도와준 것처럼 니네 도와준 거. 니네 우리 도와줄 때 고마웠지. 도와주니까 고맙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쌀 싣고 들어갔는데 도소면 내놓으라고. 식수 넣는데 그 식수 물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책임지고 갔으면 나 배 돌려가지고 오겠다. 쌀 몇만 ton그 싣고 다시 오겠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그 괜찮다가 때문에
국가 간의 이 남북 관계가 그 며칠 하나 때문에 이제 날아난다고 너 생각해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냐? 어떻게 그렇게 며칠 동안 그냥 죽으면 하지? 근데 그 소행이 너무 괘씸하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국가 대 국가 관계라는 거는, 그래, 공식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만큼 제대로 너희 인정하고 우리를 대우하고 그렇다고 해서 야 이 거지 새끼들 잘 먹어라 이렇게 주는 건 아니잖아. 최대한 존중해서 주면 거기에 맞게끔 너네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쌀 포대에다가 대한민국을 써서 이 쌀은 진짜 아무런 사심이 없이 순수한 목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라고 써서 보내주자. 그럼 북한 애들 안 받나요? 안 받으면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지? 북한 애들은 그거 받으면 이게 장군님이 원수님께서 이제 남조선 애들 이제 이 답세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게 받아온 문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북한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니네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써서 보내자. 써서 보내고 걔네들이 가서 포대를 다 바꿉니다. 이렇게 아무 것이 없는 걸 다 바꾼다. 바꾸더라도 그 포대는 걔네들 그런 포대를 대량 생산 못 하거든요. 기계는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도 되는 거 없어가지고. 그러면 또 쌀포대 품질이 엄청 좋아요.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씁니다. 그럼 재활용해서 쓰는 사람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가서 바꾸든 어쩌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안 되냐. 왜 그렇게 안 하냐. 저는 쌀 북한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내면 군부가 먹는 게 천만이에요. 군부가 안 먹게 되면요. 그 쌀이 군부에 안 들어가면요. 그 쌀만큼 백성들한테서 착수를 해야 됩니다. 군부에 안 들어간 만큼 백성들한테 그 쌀이 돌아갑니다. 군부에 들어가면 그게 또 이제 어디에서 장마당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군부가 먹더라도 저는 쌀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내더라도 후대다가 우리가 진짜 니네를 생각할 수 있게 주는 거다. 아무 뜻이 없다 이거는 진짜 같은 봉송 때문에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그런 마음을 담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냥 걔네 선전수단에 이렇게 주는 거 나는 쌀포대 이렇게 써서라도 북한에 쌀을 보내면 제가 쌀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 보수적 사람들 저 빨갱이라고 빨갱이 이러고요. 제가 이제 쌀포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동문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국가 간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전혀 정책 일반 사람 저는 그렇게 하겠다. 통일을 저희가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북한 사람들이 준 동의가 있어요. 저희가 북한보다 100배 경제 격차가 나서 좀 더 경제적 격차가 있어서 통일하겠다. 그러면 북한이 오케이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자, 제가 어떤 말 들은 적이 있냐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비행기로 무기들 막 이렇게 공수하게 되면 걔네들이 이제 폭동 일으켜가지고 반란 일으켜서 그럼 우리가 그때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접수하면 이 통일을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참 위험한 생각이라 드는 게 걔네들한테 총을 주면요 걔네들이 우리하고 협조하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같이 협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법원에 이제 미성년자들 이렇게 판례 이렇게 재판할 때 가해자하고 피해자 왜 이렇게 떨어져 놓게 하는지 아세요? 가해자가 이렇게 있으면 말을 못해요. 정치범수용소 얘네들이 거기서 한 2, 3년만 북한식으로 교육받으면요 총 들고 무기 들고 저도요 이 장군님을 보호하겠다 그러고 총을 남쪽에다 대고 쏘지 절대 북한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논리가 제가 제가 이 독일 사진을 여기다 가져왔는데, 여기 동독이었죠? 그 다음 여기 서독. 자, 독일 통일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제 서독이 독일, 이게 뭐가 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투표했습니다, 투표. 그래서 동독 사람들한테 투표했습니다. 니네 이 서독 연방으로 들어가니 좋겠냐, 안 좋겠냐. 동독 사람들이
들어가겠다고 했을까, 안 했을까?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소득 연방에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가 이제 투표를 한다고 봅시다. 통일된 투표 아니라 대통령 뽑는다. 그럼 남쪽은 미리 상황이 딱 닥치면 전라도, 경상도 다 합쳐서 한 사람만 딱 찍는다. 이렇게 나올까?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정치권이 워낙 이렇게 굳건하게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막 서울권 이렇게 분산되는데, 근데 북한 애들은 똘똘 뭉쳐서 우리는 우리 쪽 지지한 사람, 이 사람 대통령 돼야 돼. 그럼 누가 이길까?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죠. 그 남쪽 사람이 잘 될 거다? 남쪽이 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남쪽 대통령 뽑아야 된다? 이런 걸 모른다는 사람.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동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남한이 그럼 뭐 해야 되냐? 저희가 해야 될 거는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저희 힘을 더 키우면 됩니다. 경제를 더 키우면 됩니다. 거기에 군사력까지 키우면 됩니다. 저희는요,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요, 러시아, 중국, 일본 겨냥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섬나라죠. 내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나요? 40% 미만입니다. 북한 식량 자급률이 얼마일까요? 80% 넘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배고파 굶어 죽는다고 하지만 자급률이 80% 넘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6%인가 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미국에서 사옵니다. 해외에서. 자, 러시아, 중국, 일본 애들이 마음먹고 여기 해상로 차단하게 되면요, 우리 두 달이면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지향점은요, 북한하고 아니라요, 주변 국가들하고 우리 힘만 키우면 됩니다. 자, 북한이 해야 될 건 뭐냐? 통일될 때 이 동독 사람들이 여기 베를린 장벽에 와서 이제 환호하는 겁니다. 이런 환호가 올 수 있을까? 여기 온 탈북민들 말 들어보면 다 그렇게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평양시내 주민들, 그리고 탈북민들이 많은 함경도 이런 데 온 사람들, 양궁도 이런 데는 그렇지. 대부분 내륙과 내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충성심이 굉장합니다. 북한은 이런 걸 만들자면 탈북민들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렇게 동독 사람입니다. 동독 출신인데도 소독 총리를 거의 3년이나 했죠. 이 사람 아버지는 1954년도에 소독에서 동독 넘어간 목사입니다. 목사 딸입니다. 북한에서 북한 출신들이 그런 탈북민들, 그렇다고 해서 태영호 이런 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온 탈북민들이 적어도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이런 걸 만들어서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면, 남한의 경제력 이런 거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드라마 이런 거 안 봅니다. 보긴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일 꼭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쪽에 간 탈북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더라. 그리고 걔네들 이런 말 하더라. 이런 걸 들으면, 통일해야겠네? 그러니까 서독은 동독은 그게 왜 가능했을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서독, 동독 TV 통일되기 이전에 다 개방해서 봤습니다. 동독 사람들은. 서독 TV 다 집에 앉아서 봤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 지금 남한 텔레비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의존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듣는 말은 탈북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탈북민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온 사람들. 독일하고 또 다른 측면입니다.